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락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오히려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면서 가능하면 참으셔라. 몇백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수두룩해져. 지금 막 신고가 터지는 지역 아파트들을 점검을 하고 왔는데 호가가 올라가지 않아. 지금 이제 바로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상황. 시장에 상승을 일으킬 만한 사실 정책적인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사면 꼭지에 사는 거다. 거의 그렇죠. 나중에 정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지금 전세가율이 30%대 미만도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바닥에서 팔게 돼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급변하게 좀 변한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예고편에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브릿지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다시 모신 것 같아요. 거의 아, 그런가요? 3개월 만에 모신 게 처음인데. 아. 네. 지난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 1주택자도 팔아라라고 좀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하셔가지고 아유, 그거 하고 요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시장 상황이 변하고 하니까 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오늘 좀 요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내년부터 이제 정책이 들어설 거라고 네, 앞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망 아직도 갖고 계신지. 시장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가장 큰 변화라면 대출 규제 강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네. 대출 규제는 영향이 크죠. 네. 시장을 분석할 때 네. 과거에 이랬었더라면 이런 의문을 하나씩 던져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승이 막 가파르게 진행될 때 대출 규제가 나왔다라면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왔을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영향이 꽤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번에 나와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현금만 가지고 다 사기에는 부담이 많단 말이죠. 이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자금 여력이 아예 떨어지는 거죠. 매수세가 더 현저하게 확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금리는 일단 받고 나서 이게 어떤 게 이익일까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대출이 한도가 줄어드는 거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 규제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효과가 큰 거는 이미 서서히 정체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이제 현저하게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딱 터지니까 이게 확 움츠러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들도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매물을 조금씩 더 이제 안 팔리니까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여기 대출 규제가 그렇죠. 더 강하게 옥죄면서 최근에 지표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통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집값 통계를 보면은 강북이나 이제 외곽부터 좀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돼서 이제 보합 일부 지역 이제 보합 네, 단계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 강남이나 뭐 재건축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곳들은 또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좀 양극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사실 원래 이제 임대차 3법이 없었더라면 원래는 굉장히 더 큰 양극화가 벌어졌을 거예요. 상승장이 쭉 이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돈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아니면 인기 있는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상승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3법 때 사실은 또 한 번의 전세난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기 없는 아파트들도 전세난에 밀려서 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상승장 거의 이제 끝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약간의 인기 있는, 제가 사실은 3개월 전에 와서도 사실 올해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잖아요. 인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매수 여력이, 현금을 좀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매수를 하는 거죠. 거래량은 줄지만 간간히 신고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보면 신고가가 원래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려면 신고가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매물들 있잖아요. 이 매물이 호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호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지금 막 신고가 터지는 지역 아파트들을 점검을 하고 왔는데 호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원래 신고가 체결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가들이 그대로 유지돼 있고 그냥 신고가만 하나 딱 터지고 거래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보면 이제 기대 심리가 조금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게 또 뭐 대출 규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가들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신고가 일어나고 호가 올라가서 조금 기간 텀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신고가 나고 이래야 이제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들이 오히려 더 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아리팍이나 네, 이런 데 같은 경우 45억 거래가 일어났는데 매물을 보면 39억에서 한 40억대 매물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예. 아리팍은 근데 최근에 47억에 또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기는 아, 하더라고요. 예, 예. 아직 확인된 네.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거래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도 이 이상의 가격으로 받아줄 매수자가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심리.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높여서 팔기도 어려울 것 같다. 뭐 최근에 좀 하락했다고 나타난 지역들이 눈에 띄는데 네. 뭐 광명이나 뭐 동두천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지역이나 뭐 어떤 인기도 측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외곽에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는 지역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 측면이 많거든요. 투자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분들이 매수를 하고 나면 풍선 효과의 메리트가 없어지거든요. 공시가 미만 이런 거 사면서 올라가잖아요. 1억 공시가 미만 아파트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매수자가 매수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연달아서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때 대출 규제나 아니면 또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 먼저 산 사람들이 일단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빠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놔요. 근데 여기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매물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도 덜컥 겁이 나니까 매물을 계속 내놓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인위적으로 오른 지역 같은 경우 뒤를 안 받쳐주면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지금 동두천 약간 분위기. 외곽 지역. 그래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매물이 갑자기 막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서울권으로 봐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경기도 핵심 지역 이런 데들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정체기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보면 일반적인, 어떤 거는 신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락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럼 이제 호가가 변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광명역 인근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면 호가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하락세로 연결이 막 될 거냐, 사실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경기도 서울권역 보면 호가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 그리고 간간히 뭐 하락 매물 한두 개씩 급매물 거래되거나 신고가 하나씩 거래되는데 이게 둘 다 추세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이제 하락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시장에 있는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걸 네. 뭐 지금 당장 보합에 들어섰다고
이제 정책이 들어가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하락의 지표들을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데 이제 진짜로 하락에 더 접어든다고 보시는? 아니 저는 바로 하락은 아니다. 예. 지금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사실 일시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의 추세는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데 그 중간에 약간 출렁이는 정도죠. 이것을 바꾸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미분양인 미분양이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정책에서 트리거는 미분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네. 시군구별 통계를 보면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미분양은 계속 줄고 전국으로 봐도 그렇고 네, 네. 데이터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거의 안 나는 분위기죠. 그렇죠. 예, 분양의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체기가 한 1, 2년 정도 나타난다.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타나려면 사실 정부가 이때 정책을 좀 제대로 쓰면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네. 분양가 상한제만 스리슬쩍 애매하게 쫙 해서 분양가만 좀 올려주면 지금 이제 바로 미분양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상황. 서울도? 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살 거죠. 그렇죠. 네. 비싸면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보는 데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이 상승장 중반에 분양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 팔리면서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견인한다. 이때는 무조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투기 심리에 의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팔리는 거예요. 상승장 중반에서는. 상승장 꼭대기에 가면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건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이때 뭔가 바꾸겠다라고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열기만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은 좀 미분양이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다가 네.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지표가 나타나죠. 외지 투자자들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외지 투자자들이 늘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미분양을 싹 쓸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 예정인 것들이 지금 대구는 꽤 많거든요. 이것들도 미분양이 안 나게 그냥 싹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일단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지금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지표가 약간씩 네. 뭐 지금 미분양 줄어드는 게 2,000 몇 개에서 네. 지금 1,900 몇 개. 2,300에서 뭐 2,000 네. 이 정도? 네.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이 줄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신규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분양 물량이 더 많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투자로 예. 해소되는 것보다. 근데 문제는 또 일반 시장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면 왜 중요하냐면 분양 시장만 죽는 게 아니고 일반 시장이 싹 죽어버려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락 분위기를 지금 완전히 느끼고 있죠. 아, 이제 분양하는 것마저도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미분양을 막 쓸어가면 이게 사실 해소가 되고 여기서 점점 다시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로 가야 다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봤자 계속 미분양들이 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외지 투자자들도 포기하게 되고 또 문제는 뭐죠? 먼저 샀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털어버려요. 나중에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손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약간 줄어드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대구 같은 경우나 이제 중요한 변수가 내년에 분양 물량이거든요. 지금 대략 보면 대구가 분양 예정되어 있는 게 꽤 작지 있어요. 않아요. 네.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누적될 확률이 훨씬 많다. 그래서 미분양 데이터로 봐도 좀 정책이 상황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거래량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네. 하락 몇 건으로 이거를 이제 뭐 약간 친책이라나 정책으로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 매수 심리는 여전한데 네. 인위적인 상황으로 거래를 막아놨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그 중간에 뭐 몇 건의 이런 하락으로 이렇게 정책이나 하락기를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제가 얘기했을 때 대출 규제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죠. 없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머니투데이 인터뷰하기 전에 네. 한참 전에부터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는 매수자들이 계속 쫓아가서 매수세는 있는 건 맞아요. 매수세는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샀을 때 그 다음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점점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매수 열기는 있지만 달려 들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지, 이게 일시적인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줄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거,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이제 뭐 눈치 보기로 이제 거래량이 지금 일시적으로 뭐 주춤한 거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기는 하던데. 네.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서 이제 나오는 견해예요. 이 선거가 되면 뭐 상승한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얘기를 많이 많잖아요. 하잖아요. 네. 선거는 무조건 상승이다, 이 등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뭔가 막 혜택을 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하니까 네, 표를 네. 준다, 이런 논리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혜택을 줄 거다, 이거죠. 그거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 시장이 안정적일 때 얘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뭐 다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일 때는 약간의 상승이 굉장히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때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열이잖아요. 네. 자, 지금 후보들이 혜택을 막 주고 있는 정책을 지금 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지금 250만 호 공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상승 요인인가? 근데 공급은 양쪽 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부분 둘 다 네. 하락 요인이고, 네. 사실 지금 상승 요인으로 좀 따져보자면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 양도세 있을 것 같고,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면 폐지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면 폐지가 아니에요. 한시적이라는 얘기가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폐지는 집 가진 사람들한테 좀 표심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걸 싹 풀어줬을 때 시장이 더 과열되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내지를 수 없어요. 책임이라는 걸 수반한 상황에서의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보면 보유세 폐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 단서들이 깔려 있어요. 단서. 전면 폐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보면은 시장에 상승을 일으킬 만한 사실 재료가 정책적인 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또 뭐 해석하기에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없다고 해도 이전 네. 정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국지적으로는 뭐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표심을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정책으로 내놨을 때, 정책이 뭔가 수행이 됐을 때 내가 이걸 이익을 볼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이런 걸 면밀히 따져봐서 접근을 하지, 그냥 어떤 기대 심리로 막 접근하기에는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시장 상황이 더 먼저예요.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 상승장에서 호재 조금만 있어도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호재 있던 데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요즘 전세 매물이 쌓인다고 하는데, 네.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아니 뭐 공급이 부족하더니 네, 갑자기 뭐 없던 주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네. 전세가 왜 쌓이냐? 이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저는 가격 저항이라고 봐요. 너무 비싸다. 그렇죠.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네. 전세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5년 동안에 오른 전세가보다 이때 1년 동안에 오른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세라는 거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거든요. 갑자기 늘어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출 전세 대출 받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같이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뭐 거의 4%대, 네. 지금 뭐 이제 내년 가면 5%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지금 전세 대출 받아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가계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그냥 착각하는 부분이 살고 싶은 집을 얘기하잖아요. 살고 싶은 집. 그래서 강남 막 이래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것도 항상 가능한 가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범위 있잖아요. 이게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거의 파산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내가 거기에 이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이거 대비를 못 해요. 그럼 이분들은 근데 어딘가 또 가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강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강남을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집이 부족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인 거예요. 집은 지금 남아돌고 있거든요. 실제로 집은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가더라도 들어갈 집은 충분히 있어요. 부족하지가 않다.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이유가 가격 저항이 굉장히 큰 거죠. 가격 저항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 시장의 추이를? 전세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상급지로 자꾸 좋은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렇죠. 수요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안 가는 거죠. 눌러 앉거나 더 밑으로 이제 외곽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외곽에는 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서울에만 네. 약하지. 지금 경기도권역이나 아니면 또 벗어나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제 전세난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서울 기준이기는 한데 그럼 네. 이 서울에 부족한 만약에 이런 수요는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네. 전세 시장도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서 따져볼 게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없어요. 네. 지금 서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 쌓일 이유가 없죠. 당장 보면 12월 달에 예정된 게 서울에 다 2개밖에 없어요. 신규 입주 물량은 1,200세대도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없는 입주 물량이죠. 그게 왜 그러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너무 급등해버린 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 진짜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급지로 밀려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영향으로 임대차 3법 영향이 꽤 크다. 네.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식 청구권이라는 게 쓰여지기 때문에 눌러 앉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1,000세대와 1,000개의 매물과 1,000세대의 임차인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 거죠, 시장을. 근데 이 계약 갱시 청구권에 의해서 약 이제 뭐 그냥 반절로 줄었다라고 하면 500세대의 매물과 500세대의 임차인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자, 입주 물량은 똑같습니다. 입주 물량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수량이 일단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공급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도 실제 반으로 이제 줄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게 되는 거죠. 효과가. 네. 그래서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저는 보는 거죠. 임대차 3법에.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입주 물량이 있는 데들 가보면 옛날하고 완전 이제 양상이 달라요. 옛날에는 사실 입주 물량이 하면 전세가가 막 확 낮아지고 이랬었는데 확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이 입주 기간이 있잖아요. 한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임대차 3법 이전에는 이게 한 세 달, 네 달 가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끝나요. 그러면 내년 8월이 되면 또 2년이 도래해가지고 이제 또 대거 풀리잖아요.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도 사실은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간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네. 맞물리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게 다 나온다. 그 다 나오더라도 사실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적극성이거든요. 적극성. 수가 똑같더라도 적극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거든요. 임대차 3법이 생길 때는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였거든요. 가격이 전세가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눈에서 전세 매물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완전 패닉 상태가 돼서 그냥 막 쫓아가서 일단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에서 놓치면 살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가 이제 됐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패닉 상태의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벌어져요, 이제. 소장님 견해를 좀 종합을 해보면 원래도 주택은 부족하지가 않았고 임대차 3법은 일시적으로 부족해 보여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그렇죠. 급등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뭐 만정기에 접어들어서 네.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생기는 영향력은 입주 물량의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이 좀 작았다라고 보면 요즘은 더 커지고 있어요. 이걸 맞추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전세가를 더 낮춰야 되죠. 전체적인 현상은 아닌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30%대 미만도 나오고 있어요. 신축 단지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전세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 40%대에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대까지, 20%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맞추려고 그렇게 낮춘다는 거죠. 예.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은 전세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버티죠. 잔금이 안 치러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게 공실인 데가 있어요. 새 아파트. 네. 예. 분위기는 매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 분위기는 완전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래 좀 침체기 혹은 하락기 이럴 때는 이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높아진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건 또 완전 정반대되는. 그거는 그러니까 적극성에 따른 얘기거든요. 사실은 수요가 수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실 수요와 공급은 사실 크게 어긋나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상승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냐면 매매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그 가격에 맞는 임대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전세가 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가 만약에 50%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에서 20억이 올랐다. 그러면 10억일 때는 5억을 받았겠지만 20억일 때는 10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내놓는단 말이에요,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을 높게 놓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단계 사실은 5억에서 한 6억, 7억 이 정도면 임차인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5억에서 10억 이러면은 감당을 못 하죠. 전세값 상승률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으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가령 뭐 22년 8월 내년 8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5%밖에 못 올렸던 분들은 이렇게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올리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냐, 전세 상승률도.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올려서 받는 거를 계약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냐? 그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2배가 거의 올랐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3억에서 6억이 됐는데 6억까지는 못 받아도 뭐 4억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바뀐 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요. 정부의 바람대로 매물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시는지. 매물은 제가 전에도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매물은 늘어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매도자의 적극성이 늘어야 이 호가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호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실거래가 있어요. 그럼 매물이 10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상할 때는
야, 매물이 100개나 있으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여기서 9억도 되고 그쵸. 8억도 되고 이런 지금 기준을 가지고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10억에 100개의 매물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호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냐? 적극성의 차이예요. 급하지가 않아요. 예,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의 적극성이 없는 매물은 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시장을 전혀 하락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한 매물은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은 좀 늘 수 있는데 다 호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가 이제 양도세 만약에 중과 폐지로 인하면은 사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매수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취득세도 높고.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 그 중과는 아니잖아요. 네, 1주택자. 1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막 그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크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것도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그냥 약간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세를 막 아주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걸 왜 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이재명 네. 지금 후보가 네. 1년 한시적으로 네.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효과가 크게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사람들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정부가 정책을 내놨으면 사실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효과를 바라고 정책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전혀 안 나게 되는 거죠. 1년 한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매도자가 팔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주택자들은 큰 변수가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1년 한시적으로 하면, 다시 1년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닫아버리면 이 사람이 샀다가, 다주택자가 샀다가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또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이라는 건 항상 살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깔아두는 건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정책의 신뢰성만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마지막만 남았네요. 이번에도 1주택자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네. 얘기죠. 네.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지금 행동하기 어려운 때인 거죠.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마 계속 상승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시장 진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매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그냥 적응하시면 된다. 굳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제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지방에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인 그런 데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사실 1주택자분들한테 전에도 이제 제가 팔아라.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하락을 겪어봤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반응이 완전 달라요. 하락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락을 겪어본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가 왜 팔라고 하는지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처음에 원래 샀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버텨야 되죠. 버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 마음도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서 다 던지는 거죠. 이게 맞나? 이 투자가 맞나? 이러면서.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기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면서 팔려고 내놓는데
주식은 그래도 팔려요. 근데 부동산은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여기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면 팔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인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2억, 3억 막 떨어뜨려서 파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서서히 나중에 되면 2억, 3억 일찍 파는 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팔 걸. 이러면서 이제 가장 바닥에서 팔게 돼요. 진짜로. 그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꼭대기에 사는 행동을 지나고 보면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지금 2007년으로 돌아가가지고 2007년에 샀던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그거를 별로 잘 안 믿으려고요. 아, 그때 샀어. 그냥 감흥이 없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심리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사면 꼭지에 사는 거다.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좀 참는 게 좋다. 기회가 충분히 나중에 정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기다리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잡히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라.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영끌을 한 1주택자 분들은 못 버틸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충분히 버틸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네.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